안녕하세요, 김셀러입니다. 오늘 6월 둘째 주 매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지금 주말간 이스라엘하고 이란에 계속 분쟁들이 격화가 되면서 좀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좀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저번 주에 있었던 일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초반에 있었던 일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짰던 이제 뉴스가 나왔죠. 사실 이제 트럼프가 저는 이 거래에서는 굉장히 우위에 섰다고 봐요. 지금 시진핑의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 중국 내 입지가 좋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아무래도 디플레이션의 상황이 있다 보니 지금 사실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도 여유가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이번에 좀 어느 정도 협상에 있어서 좀 미국이 얻어갈 거를 얻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안건을 보면 하버드 유학생과 이제 재산 동결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국 유학생들을 다 내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뭘까? 왜 굳이 유학생들을 내보낼까? 그게 뭐 큰 도움이, 뭐 큰 문제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중국 고위 당직자나 뭐 군 장성의 자녀들이 사실 이 타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밖으로 본인의 자녀가 나가면 이런 재산들이 분명 그 자녀 쪽으로 갔을 거고, 미국 쪽으로 갔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공산주의 시스템 하에서 본인들이 밖으로 뺄 수 있는 자금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원래 얘기했던 거는 이 하버드에 있는 중국의 인재들을 좀 다시 중국으로 송환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빠르게 좀 해결해라라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5% 관세가 내렸잖아요. 뭐 기존 상관세 10%에다가 원래 있었던 15%, 그리고 그 펜타닐 같은 이 약물에 관련해서 30%가 내렸는데, 과연 이 55% 관세가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중국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마련을 할까라는 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 자체에서 IRA 같은 법안을 통해서 뭐 기업들의 좀 그 관세로 잃을 수 있는 이런 손실들을 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안화 자체를 약세로 돌리면서 지금 이 관세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 상태가 좋진 않거든요. 이 디플레이션인 중국이 과연 이 관세에 있어서 좀 많이 잃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중국을 바라보는 이 트럼프의 입장은 뭐냐면 무노 개방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중국 자체의 뭐 금융시장 개방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개방이라든지 여러 방향에 있어서 오픈된 이 상황을 바탕으로 좀 미국이 점점 이 중국을 관리를 더 빡세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CPI랑 PPI가 나왔죠. 뭐 예상외로 관세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CPI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PPI 같은 경우도 낮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되게 낮게 나오면 좋은 이슈긴 하지만 사실 시장이 그렇게 급반등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보면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 안정이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왜냐면 당연히 FOMC, Fed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CPI랑 PPI가 낮게 나왔던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이 부정적인 좀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관세를 부과해서 이 부담을 지는 거는 기업이 될 텐데, 예를 들어 이 관세 자체가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 있다 보니 그게 원래 소비자로 전가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소비자로 전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결국 기업이 이거를 전부 담당하고 있다라는 건데 수익성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CPI랑 PPI가 낮게 나온다는 점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명분은 되지만,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주가 고용 또 지표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거의 코로나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실률도 그렇고, 지금 실물 경제에서의 있는 펀더멘털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요. 사실 우려되는 모습은 어쨌거나 이제 7월 9일 날 관세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일단 유예가 됐던 기간이 만료가 되다 보니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한 번 더 유예를 해줄지 아니면 그대로 관세를 실행할지에 대한 이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판단하는 트럼프는 관세에는 진심입니다. 진심이고, 그가 바라는 시장은 아예 이 시스템 자체를 재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7, 8월에 나오는 이 기업 실적들이 과연 좋게 나올까라는 좀 우려는 여전히
이 CPI나 PPI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주 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트럼프랑 일론의 이 관계인데, 물론 한번 이 여러 가지 트위터를 바탕으로 서로 되게 설전이 일어났지만, 제가 이 설전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둘은 같은 목적을 보고 저는 말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결국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공정이라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둘은 굉장히 얘기를 해왔는데, 트럼프는 자국의 입장을 좀 더 바라봤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미국도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미국 이상의 인류 전체의 어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진짜 좀 놀라웠던 점인 중 하나는 트럼프가 일론을 어느 정도 용서하는, 화해하는 제스처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 같으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싸우면 굉장히 이제 막 별명 같은 것도 짓고 되게 엄청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그의 의도를 파악한 모습이 있다라는 어떤 스탠스를 보이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싸웠던 게 BBB 법안 관련해서 이 세수가 계속 더 늘어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 BBB 법안이 통과되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있고, 다만 그가 굳이 이 BBB 법안을 꺼냈다는 이유는 사실 이 BBB 법안이 통과가 되고 관세가 실행됐을 때 나오는 이 혼란을 어쩌면 미리 좀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테슬라 자체를 이 관세가 실행됐을 때 테슬라는 상당히 저는 타격이 적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 정치적인 이점들을 테슬라가 가져갔다라는 거를 이 시장에서 이미지가 그렇게 씌워지게 된다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혁신의 모습들이 굉장히 무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일론이 좀 사전에 이 BBB 법안을 좀 비판을 하면서 트럼프와 어느 정도 본인의 이 혁신에 대한 의지를 조금 표하지 않았나. 그래서 트럼프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일론 머스크에 있는 테슬라에 있는 혁신의 환경을 좀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저는 테슬라는 미국에 있는 혁신 그리고 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물리우주, 지금 사실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이 산업 섹터 중 하나, 이 네 가지 모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이 트럼프도 그렇고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화해의 제스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시장을 좀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침공을 하게 되면서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이게 굉장히 긴 문제가 있어요. 작년 10월에도 이제 팔레스타인 분쟁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도 있고,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게 사실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 하마스나 헤즈볼라, 후티 반군 같은 곳에 이제 무기 지원이나 어떤 금융적인 지원을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아파 벨트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도 지금 내전 중이지만 이 레바논 남부 쪽에 있는 헤즈볼라나 아니면 저 요르단 이제 아래 이제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는 하마스, 그리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을 바탕으로 이 이란은 이 시아파 벨트를 구성하고 있고, 이 시아파 벨트는 결국 반미주의거든요. 반미주의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굉장히 조금 굉장히 한 30년간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동이 좀 중요한 이유는, 이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 유가에 문제가 됐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유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 중동에서 분쟁 나는 거는 딱히 달가운 건 아니고, 지금 미국 중재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고, 러시아도 푸틴과 지금 트럼프가 통화를 해서 조금 이 중동의 분쟁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번을 보시면 50분간 이제 중동 정세 관해 이제 통화도 됐고요. 다만 트럼프가 지금 아예 노선은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도 이번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지금 미국 시스템 자체를 다시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냥 그가 말하는 게 되게 제국주의적인 말이고, 미국이 되게 Make American Great Again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번 케이스를 바탕으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도 이 중동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이 좀 더 강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 쪽으로도 이제 관리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런 결 중 하나로 지금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란에게도 이제 핵 협상을 해라, 이제 핵을 아예 없애라라고 지금 트럼프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푸틴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이 있어서 조금 종전을 분위기를 만들자라고 전화했는데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을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내년 중간 선거까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허니문 랠리가 보통 6개월을 가는데 이 6개월 동안 굉장히 뭐 관세도 그렇고 좀 되게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증시도 굉장히 빠졌고요.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트럼프가 뭐 요새 캘리포니아에 이제 군대를 배치하고 막 불법 미민자 추방도 하고 이런 점들이 사실 뭐 굉장히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다시 이 미국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좀 만든 모습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가 행동하는 자체를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전쟁이 좀 길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시아파랑 수니파와 같은 이 종파 싸움 때문에 사실 지금 아랍권이 굉장히 좀 문제도 많았고, 이 반유대교를 얘기하는 이 아랍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뭐 문제긴 했지만 사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바레인 쪽에서 그냥 지역 안정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막 이거를 확전되는 걸 원치 않고 있어요. 특히 사우디는 더 그렇죠. 사우디는 이란이 어쨌거나 그 기존에 있던 이 왕자 체계가 무너져서 어떤 혁명 때문에 지금의 이란이 생겨나는 건데 본인 사우디에 있어서도 이란 혁명이 달갑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미국에서 굉장히 좀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점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음 주쯤이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 또 G7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유가 반등이 좀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한 60불 정도에서 굉장히 낮게 수준이 있었거든요. 뭐 사우디도 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전쟁이 좀 본격화되면서 이게 거의 일주일간 13%가 상승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게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확산이 되고 뭐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 같은 데가 봉쇄가 되면 유가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2배가 올라서 뭐 120불까지도 오른다라는 조금 우려스러운 말들도 있지만, 결국 CPI 물가가 잡혀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금리 인하가 9월에는 무조건 돼야 되는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시적인 이벤트로 보고 어느 정도 지금 증시의 레벨을 막 낮추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전체적인 이슈를 보면 사실 뭐 앞전 두 개 뭐 중국과의 회담이 잘 되고 CPI, PPI가 잘 나왔지만 사실 증시가 되게 지금 고점 레벨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 일론 머스크 간의 이 분쟁, 뭐 아까 말한 이란, 이스라엘의 이 확전이 되는 이 모습들은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동성이 하반기까지도 아니면 내년까지도 저는 지켜질 거다. 이 증시 하락을 막아주고 어쩌면 증시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총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 일단 제일 아래층에는 저는 단기 국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재무부에서 1년 만기 단기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TGA 잔고도 계속 감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TGA 잔고가 감소된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부에 있는 이 잔고가 시장으로 나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빌 규모도 지금 거의 6조 달러에 있습니다. MMF도 지금 7조 달러까지 있는 거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하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금요일 날도 이제 서클이 25% 올랐는데 그것도 추후에 설명드릴 거지만 베센트가 그런 얘기 하죠. 2조 달러 규모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1코인에 대한 담보를 맞추려면 결국 미국 단기 국채를 사야 되거든요. 그럼 단기 국채를 사면 단기 금리도 낮아질 거고, 그만큼 또 시장에는 유동성이 풀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SLR 완화입니다. 거의 지금 한 달 내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SLR 완화가 되면 결국 그 시중 은행들이 장기 국채에 대한 어느 정도 매입에 대한 수요처로 작용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장기 금리가 낮아질 거잖아요. 장기 금리가 낮아져야만 미국에 있는 AI에 대한 이 생태계가 더 확산이 되고 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결국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물론 당연히 동결이겠지만 어느 정도 점도표 상에서 좀 낮아지는 측면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루트가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시장에는 엄청나게 좀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베센트를 연준 의장으로 올린다.
아무래도 파월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벌써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참 웃긴 일이지만 이거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뭐 베센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계속 돌아가면서 1% 금리 내려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30년물 국채 이제 경매가 있었잖아요. 220억 달러.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우려했던 거는 뭐 시장 뉴스 보면 인기가 없는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에 떨게 했는데 되게 입찰이 호조로 잘 마무리됐고 금리도 뭐 원래 금리보다는 낮게 설정이 됐고요. 이제 월요일날 20년물 국채가 있는데 이 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 재무부나 아니면 이 트럼프는 결국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불어주면서 내년 중간 선거를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과정이 있을 거고 이들은 증시 하락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증시에 대한 하단은 막으면서 너무 그렇다고 막 급격하게 상승은 아니지만 결국 이 유동성 자체를 불어넣어주면서 상승 쪽으로 좀 베팅을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상승으로 가면 어디가 오르냐라고 했을 때 저는 AI입니다. AI고요. 결국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이 젠슨 황 대표가 요새 계속 유럽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영국 방문해서 AI 개발자 이 수요를 늘리겠다. 이 캐파를 점점 엔비디아 쪽으로 늘리겠다라고도 얘기하고 이 프랑스 기술 박람회를 가서 지금 중국과의 이 AI 패권 전쟁에 대한 본인들의 의지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중국을 제한하는 자체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도를 높여주는 거고 결국 엔비디아를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AI를 하려면 GPU를 안 쓰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점들을 젠슨왕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미중 회담이 아무래도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지금 8월로 또 이제 관세가 연장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건 그거거든요. 이 히토류 수출 제한과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 초고성능 AI 반도체를 얻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복제를 잘하는 중국이다 보니 복제를 잘해서 AI 반도체를 개발하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젠슨왕은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엔비디아 쪽에서의 AI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난주 오라클 실적도 나오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가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같은 결로 보시면 되고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빅테크가 이 GPU 기반의 AI 성장을 만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2월에는 이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는 20년, 뭐 30년까지도 빨라야 그 정도 걸린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변곡점, 인펙션 포인트라고 해서 변곡점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양자 컴퓨팅이랑 같이 기존에 있는 본인들의 AI 컴퓨팅에 양자 컴퓨팅이 같이 가는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뭐 기업 하나를 인수도 하지 않을까, 세팅이 되니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자금력이면 충분히 사실 뭐 D-Wave 사도 되고 아이온큐 뭐 여러 그 퀀텀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사실 사고도 남는 지금 돈을 지니고 있지만 이런 점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결국 이 AI의 어떤 확산 속도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점에는 이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이 AI를 하려면 결국 원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원전도 지난주에 오클로에 미국 알래스카 데이터 센터가 나오면서 거의 30% 올랐잖아요. 오클로도. 우리나라도 지금 체코 원전 진출한다고 해서 경제 효과가 뭐 15조 원 된다. 그리고 원전 행정 명령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가는 결이죠. AI가 가고 데이터 센터 가고 그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넣어줄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도 그 핵심이고 최근에 뭐 메타가 센트러스 에너지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결국 시장은 이 AI에 대한 성장이 그대로 갈 것 같고요. 마지막을 가져온 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결국 월마트, 아마존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서클이 25% 올랐습니다. 그 동시에 비자는 5%가 빠졌는데요. 결국 결제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전동 결제 시스템이 바뀌는 건데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관세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어떤 정책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 달러가 풀리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닉슨이 말하는 이 피아트 머니라고 하죠. 이제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 국채의 수요처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전에 AI부터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미국이 AI 섹터 그리고 크립토 섹터에 있어서 좀 더 성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정리를 하면 최근에 이제 BBB 영향으로 인해서 되게 뭐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BBB 반영을 하면 부채 비율이 125%까지 오른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거죠. 이제 부채를 이제 미국 GDP로 나누는 건데 그러면 그 부채 비율이 되는 건데 이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 게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부채를 낮추려면 그러니까 부채는 돈을 빌리는 거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베센트가 결국에는 그로스 자체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장 자체를. 저는 이런 점에서는 과연 미국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막 경기 침체로 가는데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저는 트럼프 정부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 금리가 낮아지면 오히려 그 경기 침체가 아닌 어떤 물가가 낮아져서 유동성을 풀어주는 작업으로서의 지금 금리를 수준을 만들 것 같고 결국 AI와 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더 하반기 쪽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환율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금요일만 좀 빠졌거든요. 이제 뭐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 분쟁 때문에도 그렇지만 코스피가 상반기에는 17.2% 상승했고 이 G20 국가 중에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정책적 모멘텀도 필요하고 상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무래도 G7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어느 정도 유궁학도 나올 거고 트럼프를 아마 회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출 기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기대에서 이제 실체로 움직이는 작업들이 일어날 것 같고 정책에서 이익으로 이제 나오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좋아 보이는 거는 당연히 저 PBR 좋아 보이고요. 미국 쪽으로 섹터가 나눠지는 조선, 방산, 원전 쪽 여전히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거는 배당 분리과세인데 이거 대박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 종합과세로 있었던 게 이제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건데 구간에 따라서 14에서 최대 25% 분리과세가 적용되더라고요. 이 배당 금액에 있어서. 그러면 사실 배당이 원래 2천만 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과세로 들어가서 최대 49.5%의 세율 구간을 맞았잖아요. 이제 누진세로 해서. 근데 이게 분리과세로 적용되면 일정 부분 예적금에 있는 돈들이 저는 배당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큰 정책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도 이 세금을 분리과세로 해주는데 배당으로 어쩌면 좀 월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좀 아예 구조적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비과세 배당 도입하면서 배당 소득세 없이 지금 배당금을 전액 수령하는 모습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33% 올랐고요. 저점 대비해서. 그래서 최근에도 섹션 899 법안 때문에 지금 미국 보복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총 보복세가 실현되게 되면 35% 배당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쩌면 한국 배당주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 지금 금리 인하가 되면 다음 슬라이드 보면 부동산이 이제 슬슬 유동성 풀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서울 부동산은 결국 또 다른 고점을 갱신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강북 쪽 노원도심 2배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지금 벌써 그 민주당 정권이 이 행정을 잡으면 부동산이 엄청 투기 열풍이 된다라고 예측은 되지만 저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 잘못했던 부분을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우를 범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갈까라는 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과세, 배당이나 상법 개정 통해서 지주사를 올리려고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증권 쪽, 이 주식 쪽으로 주식시장 쪽으로 더 집중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도 같이 오르겠죠. 부동산이 올라야 주식도 오르는 것도 있지만 올해는 좀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이 더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제 이상으로 이제 한국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아무래도 지금 증시 자체가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보는 시야는 결국 유동성이 하반기에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지만 왜냐면 트럼프가 약달러 기조로 갈 거고 결국 약달러로 가게 되면 강달러 때문에 고생했던 이 신흥국 입장에서는 아니면 EU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전 글로벌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측면도 있고 미국도 낮아질 거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자산 시장의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어떤 이벤트 때문에 이 증시를 아예 놔버리는 것보다는 분명히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좋은 섹터에 있는 것들은 좀 주워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월 셋째 주 저희 또 힘내보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김셀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